안녕하세요. 시험 잘들 보셨나요?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회계학. 회계학. 무역영어도 좀 어렵다는 사람이 있던데 무역영어 어려웠어요? 그랬어요? 아, 나만 쉬웠나? 다 3대 협약 많이 나왔던데. 그래서 그 채점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이 이제 다들 채점을 하셨겠지만 그 혹시 이제 이의 신청 절차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복수 정답이 되든 뭐 아니면은 전체 정답이 되든 여러분이 채점한 점수보다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킹만 제대로 했다면 예, 점수가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2차 공부에 좀 열심히 좀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연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시험 보는 날 설명회 하는 것도 처음인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제 내년 2차까지 시험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3동차, 4동차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내년에 6월에 시험이 있다면 좀 열심히 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마스크 벗지 마세요. 더워도 답답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벗지 마시고요. 자,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인데요. 그래서 2차 공부는 이제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을 테니까 2차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2차 교수님들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과는 달리 주관식이다 보니까 서술식이다 보니까 채점하는 이제 분들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요 채점평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작년 시험부터는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이죠. 되게 늦게 나오긴 했는데 채점평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실 거를 저를 권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고객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죠? 저분들을 심금을 울리는 답안지를 내야 저분들이 이제 높은 점수를 주실 테니까 이 채점평 같은 경우도 매년 시험에 있었으니까 한 번씩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수업 요령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관세사 관련된 통계인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2차를 준비하는 이제 시점에서 보면은 좀 새롭게 다가올 부분이 있을 것도 같긴 합니다. 일단 평균 연령은 작년 합격자 기준 이제 28세가 평균 연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 비율은 뭐 46%, 54% 거의 뭐 5대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대 합격자가 좀 압도적으로 높고요. 거의 75%, 그다음에 30대가 25%, 그다음에 40대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예하고 동차 비율이 되는데 아무래도 유예 합격자가 조금은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1, 2차를 같이 준비한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유예가 51명 작년에 합격을 했고 이제 동차가 40명, 그리고 이제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답변을 거부하신 분들이 4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합격자 축하위원을 열고 그 축하위원회 대부분 다 오세요. 오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통계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몇 분은 이걸 거부하셔가지고 저희가 못 받긴 했는데 여러분들 합격하면 좀 잘 적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예,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수험 기간인데 보시면은 24개월 미만, 예, 굉장히 좀 짧은 기간 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붙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13명이 있었고 36개월 미만이 20명, 그 다음에 48개월 미만이 28명, 그 다음에 48개월 이상 좀 장수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30명인데 그래서 평균 수험 기간이 작년 합격자의 경우는 39개월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 뭐 수학을 다 배워서 알겠지만 평균값이라는 게 있고 근데 평균값만으로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도 배우고 표준 편차도 배우고 죄송합니다. 예, 문과가 이런 얘기해서. 자, 그런데 보시면은 최소 수험 기간 같은 경우 15개월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최장 합격 공부하신 분 중에 작년에 78개월도 있었어요. 78개월이면 여러분 몇 년이에요? 6년? 예.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합격할 때까지 2차만의 공부는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2차만 3년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1, 2차 다 합쳐서 전체 수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39개월이라는 평균 숫자에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겁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거의 나는 3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는 이제 36개월, 48개월, 그 다음 48개월 초과되는 분들이 이제 골고루 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이제 유입이 되는 분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유입이 되는데 합격해서 나가는 분들은 사실 90명, 작년에 이제 95명, 그러니까 나가는 분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정체가 되는 그런 와중이라고 좀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생들의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별 평균 점수예요. 사실 요거는 2차는 여러분들 뭐 규정상으로는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거의 이제 60명, 60명, 큰일 날 소리 나네. 90명. 작년에 이제 95명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평균 60이 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95명을 뽑은 거고, 실제로는 그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60이 안 나오게끔 채점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90명만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대평가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 채점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짜게 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가 있고, 좀 후하게 주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점수가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90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해요. 꽈락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고, 어떤 해에는 뭐 평가 점수가 유달리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때는 그 해 교수님이 그러니까 좀 후하게 평가를 하신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건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점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게 HS예요. HS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되게 생소하고 되게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만물 박사도 아니고 다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얘네들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1년 내내 공부할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반복하다 보면 확실하게 외워지기만 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시험 직전에 가면 그나마 좀 편안해지는 과목이 HS예요. 그리고 의외로 점수도 많이 나요. 반면에 점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관세법하고 실무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관세법 점수가 좀 후하게 나온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의외로 1차 때도 했었기 때문에 좀 익숙한 과목이 관세법하고 실무인데 이 두 과목이 통상은 점수가 좀 안 나와서 많이 의아해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신기하게 시작할 때는 익숙하니까 편하고 쉬워 보여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양도 많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이 두 과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데 여전히 HS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친구는 하수야.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세법이랑 실무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낯이 간지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 이제 학원 홍보를 위해서 만든 자료이긴 한데 작년에 이제 합격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해서 모의고사를 이제 본 학원을 이제 쭉 봤더니 저희 학원이 이제 합격자들 중에 70%가 이제 저희 학원 모의고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상위 30등 합격자들한테 이제 점수도 좀 적어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적어내시는데 그 중에 이제 상위 30등 내에 80%가 이제 저희 학원 모의고사 출신이다. 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모의고사 학원별 최종 점수 분포인데 뭐 저희 학원 모의고사를 치렀던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평균을 내보면 점수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높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뒤에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많이들 그런 생각 하시죠? 1차는 인강을 많이 듣고 2차는 오프라인을 많이 듣고 그죠? 한 번씩은 2차는 오프라인을 들어야 된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1차는 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니까 내가 수업 듣고 내가 채점해보고 틀린 것만 잘 정리해서 내 평균 60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라 굳이 뭐 스터디도 필요 없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2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평가에 가깝다? 상대평가에 가까워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사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극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책하고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하고
암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좀 외우는, 좀 편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 인강만 보고 있으면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학원에 나와 보면 좀 기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저 천재인데? 저런 게 있네? 예, 그리고 그 친구 유독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프라인을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 2차 같은 경우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넷 강의만 들으셨나요? 아니면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하셨나요? 왜냐하면 100% 오프라인만 듣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합격자 중에 저는 온라인만 수강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60명, 저는 학원 강의도 병행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35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봤을 땐 인강 들어도 합격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겠다. 물론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분자고 분모값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 듣는 수강생이 훨씬 많아요. 저희 학원 통계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분모가 3,800명에서 지금 60명이 나온 거고,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 분모가 547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35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합격률을 따져보면 1.5% 대 6.4%예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병행한 친구들의 합격률이 지금 6배, 5배 정도가 좀 높은 걸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2차 같은 경우 이제 스터디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스터디를 하려면 좀 이따 이제 스터디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오프라인을 좀 기본 이론 때는 와서 얼굴을 좀 익히고, 저 친구가 좀 성실한 친구다, 열심히 하는 친구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스터디가 좀 오래 가요. 예, 그게 인터넷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스터디구함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멤버로 들어왔을 때 그 스터디가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시공부의 스터디는 어디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아이스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스터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예, 그런 스터디가 되면 안 돼요. 고시공부 되게 빡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으시면 오프라인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왜 안 넘어가지? 그 다음에 학교별 합격자 현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인하대가 압도적으로 좀 1등을 차지했습니다. 7명을 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대가 6명, 뭐 전통적인 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 중에 하나죠, 중앙대는. 그 다음에 성대, 경희대, 부경대. 그래서 경희대하고 부경대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무역학과에서 많은 이제 고시반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한양대, 외대, 충남대, 숭실대 학교에서 한 4명씩 나왔고요. 그래서 골고루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데는 몇 년 전에 있었지만 보시면은 여기 없나? 네, 육군사관학교도 한 명이 있고요. 그래서 육사 출신들이 꾸준히 이렇게 한 명씩 좀 오시고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별 합격자 뭐 현황인데, 일단은 예전에 여러분들 2013년까지는 75명이 합격 인원이었다가 90명으로 늘어난 게 얼마 안 됐어요. 2014년부터 이제 찔끔 늘어나서 이제 90명 뽑아놨고, 그러다가 이제 이 70명으로 합격자 인원이 늘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보시면은 응시 인원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뭐 4,000명 가까이 찍을 때도 있었고, 1차 시험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보시면 2차 경쟁률만 올라가는 거죠. 이제 2017년 경우에 2차 경쟁률이 16대 1이었어요. 90명밖에 안 뽑는데 그 응시하는 분들이 거의 뭐 2,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가서 10대 1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응시 인원이 조금 줄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2,400명이 응시를 했거든요. 보면은 작년보다 한 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차 경쟁률이, 예상되는 경쟁률이 한 8대 1, 9대 1 정도로 좀 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거의 21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뭐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결처럼 파동이 있어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쭉 올라갔다가 포화가 상태가 된 90명밖에 안 뽑고 70명밖에 안 뽑으니까 처음에 막 들어왔다가 합격률이 너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분들, 그다음에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응신원이 좀 줄어요. 그럼 이제 응신이 좀 내려가겠죠. 그럼 이제 2차 경쟁률이 내려가면 좀만 하면 되겠네라는 또 소문이 나면 또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기가 약간 골짜기로 내려오는 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1차 보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그죠? 놀 시간도 없고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해야 돼요. 2차 개강을 한다고요. 이제 여러분 수업 드셔야 될 거. 여러분들 이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놀지도 못하죠. 어디 여행도 못 가죠. 이제 시원하게 공부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차 때랑은 조금 다르게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 1차는 기본 이론이 계속 반복되다가 학원 강의를 스케줄을 보면 문제풀이만 11월 달 겨울에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 반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커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시즌에 그 과정을 듣지 못하면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내가 만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기본 이론 다 소화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에선 심화 진도는 막 나가고 있고, 난 심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원 진도는 벌써 문제풀이 들어가 있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목표는 우린 당연히 내년 이제 2차 합격이겠지만, 이 단계별 목표는 월별 주기별로 해서 보통 2개월 단위로 학원 그 진도에 맞게끔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공부하는 거 2차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밀려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네, 정말 끝이에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남들한테 어떤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게 힘들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지금 좀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좀 따라잡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차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보통 7, 8월에 이제 기본 이론이 있을 거고, 9월, 12월에는 바로 심화 과정이 들어가고, 11월, 12월에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고, 또 2차는 특이하게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가 6개월이나 진행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딱딱딱 정해놓고 무조건 그걸 완수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일간, 과목별 진도도 설정하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일 시간표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합격 수기 같은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2차? 그럼 뭐 완전하게 외웠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험 본 사람들 합격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완전하게 100% 다 외웠다라고들 얘기하긴 하는데, 참일까요 그것이? 2차 책은 여러분 훨씬 두꺼워요, 1차보다. 예.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은 책 한 권만 보지도 않아요. 과목별로 두세 권씩 봐요. 그럼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해요. 그냥 약간의 MSG가 가미된 약간 어깨 뽕이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는 완벽에 가깝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맞는 말이겠지만 완벽하게 외웠다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제 본 건데 까먹고 어제 본 건데 까먹고 잘 진도가 안 나니까 한숨만 쉬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합격 수기 보면 이 사람 다 외웠다는데 대체 어떻게 다 외운 거야? 근데 그 말을 참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노력을 한 것 뿐이지. 자, 여러분들 아까 점수 보셔서 알겠지만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몇 점대였어요? 정말 다 외웠으면 9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우 60점 안팎 아니었어? 그럼 그들이 완벽하게 한 건 아니란 얘기겠죠? 그 채점하는 분들이 봤을 땐 그냥 겨우 60점 맞는 친구들이 합격한 거예요. 50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시험 잘 들으세요. 10번 본 사람이 5번 본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해돼? 10번 본 사람이 그럼 완벽하게 외운 거냐? 그건 아니야. 예, 우리가 어떤 목표치, 완전하게 외운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외우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외워지지 않는다고 한숨 쉬면서 그냥 멍 때리는 친구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본 친구들이 몇 줄이라도 더 쓰겠죠? 그 친구들이 붙는 시험이에요. 오케이? 그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대로 해놓고 여러분 무조건 진도를 그냥 빼세요. 이 기억이 잘 안 나도 무조건 진도를 계속 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원에서 나가는 그 진도에 이제 뒤처지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 뒤처지느냐? 완벽하게 외우려고 자꾸 하니까. 근데 완벽하게 안 외워지잖아. 못 외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안 돼요. 계속 진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좀 봤을 때 여러분들 1차는 객관식 시험이라서 그냥 책 보고 뭐 객관식 시험 풀어보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이게 전부겠지만 2차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웃풋 같은 게 좀 나와야 돼요. 자, 일단은 크게 봤을 때 10월까지는 여러분 이론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답안지를 잘 쓰려면 암기가 먼저일까, 일단은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먼저일까?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외워서 쓰는 시험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일단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10월까지는 딴 거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원 진도로 보면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인데 이 4달 동안은 여러분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여기 이 과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게끔 하겠다가 목표가 돼야 돼요. 암기가 아니고 일단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론 완성 단계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암기만 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건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 중간 기말고사 대학교에서 다 해봤잖아요. 초치기 다 해봤잖아. 어서 족보 구해서 공부도 안 하고 외워서 답안지 쓸 수 있든, 아예 노래가사처럼 딸딸딸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건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의 대상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이만큼을 지금 학습을 했어요. 근데 이 전체를 내가 다 암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없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든 고시 공부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단계가. 이 요약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약한 걸 외우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되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책을 다 외우려고 해요. 공부한 걸. 그러니까 안 되죠. 예, 사람의 힘으로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잘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사실은 성공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서브노트를 만들었지만 서브노트의 80%만 외워서 들어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책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많이들 간과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험 직전에 이제 시험이 이제 1~2달 남았어요. 2차 시험이. 근데 난 여전히 기본서 계속 들척거리고 있어요. 그럼 무슨 옛날 과거 시험 준비하던 선비들이 이렇게 책장 넘기듯이 보는 공부지.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핵심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을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만 무한 돌려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시험 1~2달이 되면. 근데 이게 없다.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친구도. 네, 잘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뭐냐면 서브노트 또는 목차노트 기본 방향을 좀 정립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요약 단계인데 요약의 방식은 사람마다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서브노트를 만드는 친구도 있고 목차노트를 만드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단권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학원 교재를 보고 싶은 생각 들 거고 근데 저는 학원 교재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원 교재는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쓴 책이 있어요. 학교에서 강의하려고 만든 책들. 그러면 같은 관세법인데 애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책이. 우리가 보는 관세법 책들은 다들 법조문이나 목차에 따라서 딱딱딱 단락이 구분돼 있죠. 근데 교수님들이 쓴 관세법이라는 책을 보면 무슨 소설책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다 산문이야. 근데 그게 그분들이 그냥 의식 속으로 쭉 써내려간 글들이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수험서에서 느끼지 못했던 행간을 읽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주옥 같은 부분이 나와. 그럼 그런 것들을 내 기본서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본서는 이미 2권의 책이 녹아 있는 거지. 예, 그게 이제 단권화예요. 근데 그렇게 단권화만 해놔도 사실은 나중에 쓰려고 할 때는 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서브노트, 목차노트를 준비하는 게 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이때는 100% 완성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내가 어느 정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만 좀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브노트, 목차노트는 왜 만든다? 내용을 정리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거 왜 만든다? 시험 직전에 가서 그것만 보려고. 목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그게 서브노트라고 생각들을 하더라. 아니야.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시험 직전까지 내가 계속 돌려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 문제 유형에 맞게끔 책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해요. 책을 그대로 베끼는 게 서브노트는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가면서 조금씩 느끼는 게 좋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합격자들의 그 뭐죠? 합격 수기도 그때 좀 이제 같이 좀 참고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합격 수기를 내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사진까지 찍어서 서브노트 같은 거 사진을 올려주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번 보라고. 근데 지금은 봐도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2차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2차 공부를 해가면서 보면 그게 이제 감흥이 와요.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은 문제 유형 단계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기본 이론을 하면서 벌써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쓰는 거하고 암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킬이에요. 테크닉이에요. 그건 스터디 공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 모의고사 한두 달만 이렇게 써보면 시간 안배 내가 써야 되는 방식 같은 게 금방 체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부분은 여러분 그냥 스킬이에요. 몇 번 해보면 되는 거야.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말 저거 많이 질문 받는 게 뭐냐, 이제 기본 이론 한 달 들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대.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막막한 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 이론 한 달 듣고 어떻게 그걸 다 써겠어요. 자,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가면 이때부터 이제 강사님들이 쓰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써라, 내용 정리를 좀 이렇게 해라, 등등등등. 그래서 이때 그런 문제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의고사 자료들 같은 거 좀 모아가지고 이제 서브노트에 대한 어떤 보강이나 완성을 요때쯤 이제 슬슬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모의고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그 모의고사는 시작부터 전범위는 아니에요. 처음 두 달은 진도를 8분의 1로 나눠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관세법은 어디까지, 이번 주 시험 범위, 무역실무는 어디까지.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부분을 한 번씩 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외운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외우는 건 이제 반복하다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 1, 2월 달에도 다시 한번 내가 1회독을 한다, 최종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들어오시는 게 좀 좋아요. 아무튼 이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모의고사 설명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도 여러분 다 시험 봐서 알죠. 다 아는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모의고사 똑같아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오픈북 제도가 있거든요. 오픈북, 일단 내가 쓸 만큼 다 써놓고 한 40분 남들 쓰는 거 이렇게 멍 때리고 구경만 하지 말고 오픈북을 하면, 왜냐하면 장학금에선 빠져야 되니까 신청을 해서 내가 쓴 거랑 그 다음에 책이랑 어떻게 좀 다른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의고사도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 3, 4월 달에는 같이 좀 공부하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네요, 그죠? 예, 공부할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공부는 처음 할 때 가장 열심히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1차를 지금 떨어진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떨어진 분도 마찬가지고 합격한 분들 마찬가지인데,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고 내가 이제 동차 공부를 할 건데 내년 이맘때 다시 1차 공부, 다시 회계학을 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책 보고 싶어? 별로 보고 싶지 않을걸? 예. 근데 2차도 마찬가지예요. 동차를 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왜 점점 힘들어지느냐, 봤던 책 또 보는 거 싫거든, 사실. 예,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예로 공부할 때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최대한 나는 유예로 내년에 무조건 붙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뭐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인데 전체적인 컬이에요. 자, 원래는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4월부터 이제 기본 이론이 시작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심화 이론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기 심화는 왜 필요해요? 왜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차는 뭐 저도 그렇게 강의했지만 편식이 가능하죠.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요거 많이 나와. 요건 그렇잖아요. 무역영어는 3대 협약 주구장창하고 기타 협약 몇 개 좀 잘 챙기면 평균 60 나오니까 듬성듬성 이렇게 봐도 돼요. 객관식이니까. 근데 2차는 어때요, 여러분? 2차는 아까 얘기했죠. 무슨 평가? 상대평가.
그러니까 무조건 남들보다 더 써야 되고 무조건 남들보다 더 알아야 되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형용어 같은 경우 건너뛰는 부분 많았죠. 그거를 이제 심화 때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2차가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2차도 기본 이론 때 전체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심화 때는 건너뛰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에서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까지는 전 필수적으로 꼭 들으라고 얘기해요. 강제로라도 2회독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뭔가 서브를 만들든 목차를 만들든 암기를 하든 최소한 2회독은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3회독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에 가면 이제 맵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마스터 과정하고 옛날에는 문제풀이 과정이 따로따로 있다, 요걸 이제 합친 거예요. 아무튼 이 맵 과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 샘플들을 주시고 작성하는 요령, 어떤 스킬에 대한 연습들을 이제 많이 시키실 거예요. 그게 이제 11월 12월이에요 자, 그래서 서브노트나 목초노트를 만들 분들은 사실 유에서 물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베이스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내용을 가감하는 게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문제풀이나 맵 과정에서 책도 되게 두꺼운데 맵 과정에서 나가는 프린트가 2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자료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책도 많고 프린트도 엄청 많고 1차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들 내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내가 볼 것만, 엑기스만 딱 모아놔야 되겠죠. 그런 작업을 이제 요때 거의 완성을 슬슬 해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그래서 1, 2월 달에는 범위가 8분의 1 진도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출제 범위가 이제 2분의 1로 좀 줍니다. 그 다음에 전 범위는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월부터의 모의고사가 진짜 실력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1차랑은 조금 다르게, 다들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 언제 몇 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3월부터? 아, 올해 3월? 작년 3월? 아, 5월에 공부했네요? 2차는 안 했어요? 조금 했어요? 아, 기본 이론만 좀 드러났어요? 그렇구나. 그 1차랑 2차랑은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1차 공부의 되게 큰 맹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편식을 해요. 요거 많이 나와, 요거 외워. 그럼 표 하나 달랑달랑 있으면 그거 달달달 외우고, 요거 중요한 거 그거 막 달달달 외우고, 나머지는 막 건너뛰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문제도 주어지면 거기서 내가 고르는 시험이고 그런 공부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오늘 8시간 10시간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갈 때 보면 뭐가 허하죠. 내가 뭐 했지? 공부 분명히 내가 8시간 앉아있긴 했는데 막상 공부 뭐 했니? 라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물어본 것도 뭐냐면, 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한 시험 한 달 안쪽 들어오니까 쫄리니까 막 하루에 12, 13시간 막 달렸는데, 솔직히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맞잖아. 기본 이론 처음 들을 때 막 웃으면서 유시방 수민이 뭐 이러면서 그냥 강의 듣고 대충 한 몇 시간 공부하고 그냥 자고 그랬잖아. 시험 직전처럼 13시간씩 달리지 않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2차는 이제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 쭉쭉, 예,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암기를 하라고 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내가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용 파악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무엇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어요. 목차예요, 목차. 이왕 외울 거면 목차부터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이 다시 뭐 예를 들어서 가로 1, 가로 2, 가로 3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차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부의 구조가 내 머릿속에 없어요. 단편적인 것만 외웠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풀 수는 있는데 얘기해봐. 예를 들어서 관세법상 뭐 분할납부 제도에서 설명해봐. 그러면 틀린 걸 골라낼 수 있는데
얘기를 하라 하시면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발표 수업을 한다 쳐요. 학교에서. 그럼 여러분이 발표자가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발표할 주제를 정해야 되니까 주제를 좀 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끌어모아서 그걸 내가 공부를 해야죠. 스터디를 해야죠. 발표할 거니까. 시험 준비랑 똑같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PT에 일단은 옮겨 적겠죠. 그 다음에 발표할 사람 별도로 또 시나리오를 적어놔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발표자가 나갈 때 내가 그걸 읽을 대본을 그대로 다 적어갖고 나가서 읽어요? 그렇진 않죠. 중요한 거 순서만, 그 다음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만 딱딱딱 찍어갖고 들고 나가서 간단하게 들고 나가서 그것만 보면 나는 바로 상기해서 얘기할 수 있었지.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게 시험 답안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해야 되는 건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분할납부 제도가 있어요. 분할납부 제도의 취지는 뭔데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요건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절차다 그러면은 신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 목차 공부를 이제 해야 돼.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도 목차만 기억이 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것만 딱 구조가 나오면 그 밑에 몇 줄씩 외우는 건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를 했다면.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에 가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의 얘기예요. 책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책으로 한 5페이지, 10페이지의 분량인데 그걸 답안지 한 3, 4페이지에 요약을 해서 내가 써야 되는 시험이야. 무슨 말 이해됐죠? 책을 그대로 복붙해서는 쓸 수가 없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성이 요게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여기를 채울 내용을 내가 어떻게 좀 가지치기 하고 어떻게 내가 조합해서 쓸 건지에 대한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게 관세 시험이기 때문에 무작정 잘해온다고 해서 또 잘 볼 수 있는 시험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차. 내가 나가서 여러분 발표 나가서 이제 내가 썰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할 때 항상.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고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을 배분할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시나리오를 짜가잖아요. 그게 바로 목차고 그게 바로 서브노트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절차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동차를 해야 되는 분들 좀 잘 들으세요. 동차가 이제 3가지가 제한이 되는데 색깔이 있죠. 위에 거는 좀 붉은색, 위험하다는 뜻이야. 근데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제 내년 동차의 합격에는 좀 가까워지겠죠. 자, 2차 기본 심화 맵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2차 유예생하고 진도가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1, 2월 달에 이제 1차를 조금 좀 건드려 보는 거죠. 3개월만 확실하게.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 1차에 좀 집중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봤던 친구들 중에 상당 이제 케이스가 동차인데 1차를 자꾸 떨어져. 2차 공부를 계속 하는데 그 친구는 2차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1차를 계속 떨어져.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2차 공부가. 2차 시험이 중요해. 2차가 진짜지라고 하지만 정작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는데 자꾸 1차를 떨어져. 왜? 이때 1차를 잘 안 해요. 어떻게든 대충 요령 피워서 어떻게 1차 합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때 1월부터 뭐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무조건 좀 1차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가 안 되면 2차도 못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회계학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이렇게 3, 4개월만 빡세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회계학이 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한 12월 달부터는 회계학만이라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동차 중에 약간 내년에 정말 내가 붙어야 되는 분들을 위한 거고, 자, 이것보다는 조금 내가 덜 리스키한 거로 좀 가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 11월, 12월 달에 1차를 조금 좀 들어놓는 공부를 해놓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 동차하시는 분들 내년 1, 2, 3월 달에는 2차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에요. 1차랑 2차 모의고사를 병행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다 말려요. 그거 안 된다. 1차를 해라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말 안 듣죠. 그냥 둘 다 수강을 해요. 그러다가 보름 지나서 환불해요. 뭘 환불할까? 2차 모의고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차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동차니까 일단은 1차를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한 후에 이제
3, 4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2차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일단 1차를 목표로 좀 하는 분들은 2차 기본은 11월, 12월 정도에 듣고 일단 1차가 안 된 분들은 1차를 먼저 좀 해놓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요거는 나중에 동영상이 올라가면 여기 어떤 분들이 이제 동차 스케줄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길래 동영상이 올라가면 요거 화면 나올 때 잠깐 멈추시면 그대로 요걸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안 나와? 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 몇 개가 있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까먹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꾸 과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계속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손모가지 걸 수 있어요. 완벽하게 외우는 게 어떤 완성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지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0번 본 사람이 5번 본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무슨 말 이해됐죠? 한숨 쉬고 막 한탄할 시간에 책을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몇 줄 더 쓰면 그 사람이 붙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도 까먹는 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니까 좀 느낀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보다 좀 공부 많이 했다는 거 안 느꼈어? 안 느꼈어? 아니 저도 고스톱 쳐가지고 딴 게 아니니까 관세사를 저도 시험 봐서 딴 거잖아요. 그럼 1차 시험을 막 보러 갔는데 막 잠도 안 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1차 공부 찍어서 하는 공부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잖아요. 저런 체계를 잡아서 공부한 게 아니니까 2차처럼 다시 이렇게 되뇌어 보기도 애매하고 1차 공부의 특성이 그러니까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 자신도 없고 까먹은 것 같고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해서 막상 시험지를 보면 뭔가 사이언의 힘이 막 솟아나서 막 어떻게든 기억나서 풀게 되던데 그런 경험 못했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부한 게 별로 없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시간을 정말 투자한 사람들은 그게 나타나요. 1차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게 2차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망각을 두려워하지 말라.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나가야 돼. 계속 앞으로. 두 번째, 공부는 단계별로 서두르지 말고.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공부는 크게 3단계. 스터디, 학습하고 요약하고 암기하는 거야. 학습하고 요약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학습하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요. 안 외워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절대 안 외워져요. 그냥 되게 힘든 시간일 뿐이고 굳이 외운다면 뭐 외우라고요? 목차나 슬슬 외워놔. 그럼 나중에 정말 편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발표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에 나가서 관세법상 분할납부를 발표할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순서로 발표할 건지 목차 같은 거 쭉 잡고 요약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공부를 천천히 하라고요. 세부적인 거 외우려고 너무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도 까먹을 뻔했다. 보통 책에 보면 이제 관세법의 1차 관세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요런 책 내용 중간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그죠? 간이신고 대상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럼 몇 가지 나면 요거 표 위주로 많이 외웠잖아요. 근데 2차는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크게 쓰는 논술 시험이잖아요. 지금 봐봐요. 1번 목차 안에서도 1, 2, 3, 4가 있고 1번에서도 가로 1, 2, 3이 있고 2번에도 또 가로 1, 2,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요약을 해서 답안지에 한정된 공간에 내가 채워야 되는데 이 구석탱이 있는 거 딸딸 외워서 답안지에 쓸 시간이 있다 없다? 잘 없어. 그러니까 1차 공부하듯이 디테일한 걸로 외우려고 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부터 외워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1차랑은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월 8월이 향후 1년을 좌우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상누각이란 말 알아요? 사상. 네 부산이라 사상구 생각하니?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모래 위에 건물 지면 그게 어때요, 여러분? 기초가 없으니까 허물어지겠죠. 4월 6월 달에 아까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공부를 안 해서 이해도 못하고 전혀 그게 없는데 나중에 뭐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고 기술을 어떻게 하고 답안지는 어떻게 쓰고 암기는 어떻게 하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월부터 8월이 정말 중요해요. 공부를 지금 이제 열심히 해놔야 돼요. 이제 7월이니까 아직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올해는 보통 3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었잖아요, 예년에. 그러면
1차 시험 공부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좀 약간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약간 마음이 좀 풀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시기가 봄이잖아. 꽃 피고 막 이러고 좀 있으면 이제 뭐 학교 축제도 하고 날씨도 좋으니까 막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여름이 금방 오죠. 그러면 더우니까 공부 못하고 바캉스 한번 갔다 올까 비서나 7, 8월 어영부영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9월 달쯤 돼서 추석쯤 되면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불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친구들 정말 많았어요. 상담하겠다고. 왜? 공부가 안 했는데 저 어떡하죠?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제가 대놓고 난 안 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화이팅 열심히 하자 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친구들은 이제 지금 끝난 거예요. 왜냐면 도태된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에 기본 이론을 벌써 몇 번씩 돌리고 책을 몇 번씩 돌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되게 중요해. 1차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수고한 건 맞는데 2차 공부 하다 보면 1차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어떤 도취되어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자, 합격수기. 지금은 봐도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1차 공부할 때 합격수기를 읽어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사시험 처음 시작할 때 읽어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합격수기는 2차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 봐야 와닿는 게 있고 좀 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옆에 껴놓고 있으면서 공부가 좀 안 되거나 좀 머리 식히려고 할 때에는 합격수기를 한번 슬슬 찾아보세요. 그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도 그때 비슷하게 고민했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도움이 될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진 소개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쟤도 더위를 먹었나? 예. 자, 1차와 다르게 2차는 강사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1차 관세법은 2차 관세법은 제가령군 관세사님, 예. 그다음에 조천희 관세님이 이제 HS 관세율표 관세님이시고, 그다음에 관세평가는 김병수 관세사님. 학원 다니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셨을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제가령 관세사님 같은 경우 성이 제씨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성이 제고 이름이 가령근이 아니고 제갈씨예요. 알죠?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강사님이 두 분 계세요. 최브라더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하고 최순 관세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는 20기 수석 합격자고요. 꼭 말해달래. 예. 그리고 최재순 관세사는 당시 이제 최연소였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 과목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1교시 80분, 2교시 80분. 얼마 전에 글 올라온 거 보니까 1차 시험 보러 갈 때 도시락 싸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 누가 하셨던데, 시험 보니까 어때요? 도시락 필요 없죠? 저는 1차 시험 보고 나면서 솔직히 좀 허탈했어요. 정신없이 2교시 훅 딱 지나가고 이제 나오는데, 이 2시간을 위해서 내가 몇 달 동안 정말 공부를 했다는 게 좀 허탈하긴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2차는 하루 종일 봅니다. 그래서 2교시 80분. 그래서 2교시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락 싸가도 되고요.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밖에 나서 드셔도 되는데, 그 2차 시험은 보통 정상적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면 6월 말이나 7월 요맘때 2차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게 상할 수도 있으니까 도시락은 웬만하면 좀 지양하시고, 뭐 간단하게 그래도 요기를 해야 뇌가 돌아간다 하니 그래도 간단하게 뭐 요깃거리는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밖에 나가는 게 그러면 뭐 토마토라든가 과일 같은 거 싸가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3교시에 관세평가 4교시 80분 이제 무역실무가 있어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관세법은 1차랑 좀 달라지죠. 1차는 FTA 특례법이 있었다면 2차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관세법이 있고 관세환급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점짜리 한 문제는 매번 나오게 되니까 환특법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HS 같은 경우는 관세율표는 이제 전체 문제가 다 나와요. 옛날에 일반 상품화라고 해가지고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고 그냥 무조건 다 HS에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무역실무에 보시면
옛날에는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1차 과목에 있다가 양이 줄면서 이제 무역실무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대외하고 외환이 10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실무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무역실무도 많은데 거기에 대외 외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줄여가면서 하는 공부가 필요한 게 무역실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같은 날씨에 80분씩 4교시를 계속 쉼없이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차는 또 체력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지만 저도 그랬지만 4교시 때 가면 처음에는 그냥 이제 팔 힘으로 이제 술술술 써요. 그러다가 이제 3교시쯤 넘어가면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점점 이제 팔에 힘이 떨어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글씨 쓸 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채로 80분을 쓰다 보면 4교시쯤 오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근데 시험인데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요것만 쓰고 집에 갈까? 아,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 약물 계속 써야 돼요. 아무튼 체력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아, 너무 안 좋은 말만 하면 안 되는데. 희망과 꿈을 드려야 되는데. 자, 관세법 뭐 과목 안내인데 특별한 건 없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특례법이 포함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제도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앞뒤의 단원을 서로 연계해서 뭐 이렇게 관계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풀이 때 많이 다루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법률의 규정별 취지나 요건, 절차 같은 걸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관세법이 누가 법령을 잘해왔나의 시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법령 잘해오면 무조건 붙는 시험이야? 그렇게 단순한 시험이에요, 관세 시험이? 암송 시험이냐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50점짜리 논술을 하려면, 서술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취지로 이 문제를 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맥락에 따라서 내가 목차를 잡아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2차 답안지는 다 보셨죠? 앞에 연습지를 왜 주겠어요? 무작정 스타트 쓰기 시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전체적인 구성을 잡고 목차를 잡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율표. 관세율표도 뭐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상품분을 분류하는 어떤 체계라든가 흐름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2차 과목 중에 가장 암기량이 많은 과목? 뭐 그렇죠. 예, 그나마 여러분들은 좀 낫다, 우리보다. 여러분들 타피오카 몰라? 알아. 타피오카 알죠? 공차에 들어간 알갱이 있잖아. 저는 99년도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땐 공차가 없었어요. 타피오카 이게 뭐야? 예, 그래서 막 백과사전 찾아보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관세율표 공부하는데 이게 호기심을 되게 억제해야 되거든요. 수십만 개의 상품명이 막 나오는데 그걸 어느 정도는 접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이게 대체 뭐냐고 이러면서 학교 중도를 찾아가요. 중도에 가면 백과사전 책 있죠, 20권짜리 이런 거. 거기에 보면 이제 가나다라 해가지고 타피오카를 찾아요. 그럼 곡물의 일종이 나와. 아, 이런 거구나.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좋잖아요. 타피오카 다 알잖아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 처음엔 생소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절충을 하세요. 호기심은 좀 절제하세요. 그거 일개 품목을 다 쫓아다니면 관세율표 공부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라는 게 있고 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1부, 97류 해가지고 상품을 어떤 논리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놓은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학원, FTA 학원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1661-9721이거든요. 솔직히 혼자 이거, 그러니까 전화번호 만들 때 신청하면 이제 번호를 선택하게 해주는데 혼자 되게 낄낄거리면서 만들었거든. 관세사 공부하는 친구들만 알 수 있는 번호야 이러면서.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관세율표 부가 몇 개가 있어요? 21부가 있어요.
제일 큰 상품 분류가 그 부 밑에 류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종속 과목각 문계 다 알지? 그것처럼 부가 있고 류가 있어요. 류가 몇 개 있대요? 97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름이야. 혼자 되게 기발하다 막 이랬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더라고. 그리고 16은 뭐냐면 제가 16기 관세사라 그렇게 해서 나온 전화번호인데 죄송해요.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예, 그래서 97류 21부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아주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관세율표도 여러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처음엔 좀 재밌게 공부하세요. 아,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이거 정말 좀 위험한 과목이에요. 다른 시험처럼 서술형으로 막 이렇게 외워서 암기해서 좀 쓰는 과목이 아니라 얘는 실제 여기 보시면 실무 지향적인 특성이 강하고 100% 사례형 문제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어떤 제도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케이스를 주고, 여러분들 관세평가는 이제 관세법 공부할 때 좀 대충 드러났잖아요. 예, 과세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하는데 공제 가산 요소 어떻게 해가지고 최종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과목에 꽂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관세평가 학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수험생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꾸 딥 들어가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공부하는 맛이 나니까. 왜냐면 나머지 과목은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얘는 되게 많은 케이스, 되게 많은 사례, 판례가 있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좀 절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채점평을 보면 나오겠지만, 관세평가는 50점짜리 문제만 3페이지예요. 요게 이제 문제가 요런 사이즈로 나오잖아요. 50점짜리 관세평가 문제만 3페이지야. 그래서 문제 읽다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관세평가 보시면 시험 준비 방향이 장문의 문제 지문을 빨리 읽고 5분 내에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이 아주 많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관세평가는 재미도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사례를 많이 접해서 빨리빨리 내가 해결하는 그 포인트를 빨리빨리 짚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요거는 나중에 김병수 관세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무역실무. 무역실무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굉장히 익숙하지만, 무역 영어 때 했던 것들이랑 익숙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에서는 좀 합의를 해서 좀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얘도 답이 없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요거는 이제 각 담당 관세사님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주신 부분인데, 무역 실무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답안 연습. 되게 당연하거든요, 이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내가 외워야 될 타겟을 만든다라는 게 정리한다는 뜻, 요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써보는 연습을 하고, 이 순서인데 마음이 급한 수험생들은 자꾸 이 중간에 단계를 건너뛰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대외환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무역 실무에 관련된 과목들은 어느 정도 쓰긴 써요. 근데 대외환을 이제 무역 실무가 양이 많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제낀다고 하죠. 제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원래 50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서 60점으로 올리는 거와 이거야. 자, 똑같이 내가 10점을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무역 실무를, 무실 쪽을 내가 지금 50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10점을 더 올리려고 해요. 그럼 이 10점을 올리려고 하는 들어가는 노력과 대외환 제로 베이스야. 제로 베이스에서 10점 올리는 거랑 어떤 게 더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을까? 당연히 요거 아니겠어요? 제로에서 10점 올리는 게 훨씬 쉽지 않나? 이미 내가 50점 와 있는 거를 10점 더 올리는 거? 여러분, 무역 영어 70에서 80 올리는 게 쉬울까? 아니면 조금 공부해서 한 20, 30점 하는 게 쉬울까? 훨씬 쉽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외환을 절대로 제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오케이? 네. 채점평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 되게 길게 나와요. 채점평이 A4지 한 2-3페이지로 나오는데 중요한 내용은 빨간 글씨로 좀 했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들이 그거를 좀 잘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답안지를 내는 학생들이 이제 한 1000 몇백 개가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올해 붙었고 올해 2차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2차 공부가 잘 돼 있지는 않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의 답안지가 훨씬 많겠지.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2차 수험생의 수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잖아. 우리 아직 여물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극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고려를 안 하시고. 보시면 답안 작성을 포기한 수험자는 적었지만 예년과 유사, 예년에는 좀 많았나 봐요. 그리고 관세법은 우리가 1차 때 좀 해봤으니까 끄적거리는 친구들이 좀 돼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전체 문제를 작성하지 못한 수험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님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만 공부했던 친구가 바로 2차 보러 가면 10점짜리 몇 개 건드리고 말거든. 50점짜리 아예 엄두도 안 나는 게 많고. 근데 그거를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최근 관세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 해당 관세법 조항과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예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조항을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잘 조리 있게 쓰느냐, 이 두 가지인데 무조건 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이 논리적 서술 요거까지 되는 건 아니거든. 이건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리고 50점짜리도 중요하지만 10점짜리 되게 중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종합보세구역 여러분 다 들어봤죠? 예, 그런 것도 나왔고 해외 인가공 물품도 나왔고 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 안배가 합격의 당락을 판가름한 요인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도 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한 4학기 정도는 했는데 보통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물어보는 것만 깔끔하게 딱딱딱 쓰고 가요.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좀 완벽하게 못한 친구들은 말이 많아요. 주저리. 그런 친구의 답안지들의 유형을 보면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주저리 말이 많아요. 그래서 채점하는 분들 금방 알아요. 공부를 잘해서 물어보는 것만 딱딱딱 쓰는 사람들과 주저리 많이 많은 친구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 이거거든.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세율표. 관세율표는 그나마 정말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답안지에 쓸 말도 별로 없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썰을 푸는 과목이 아니라 점수가 되게 명확하게 얘는 갈려요. 명암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좀 칭찬도 하셨어요. 채점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작성한 내용은 관련 규정의 암기뿐 아니라 암기만 해서 쓰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데 그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어 좋은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더래요. 예. 그래서 관세사 시험의 응시자의 높은 수준을 이해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 요즘에 관세율표는 답안 작성을 할 때 그냥 딱딱딱 이제 그 제목만 주고 이 제목 품명을 주고 품명에 코드를 쓰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단답 형식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시험은.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시면 용어만 작성해도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각 용어의 긴 내용까지 작성한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답을 아는 친구는 그것만 딱 쓰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저리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출제 교수님, 채점 교수님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작성 시간도 별로 없을 텐데 뭐 이딴 것까지 쓰냐. 예, 출제자가 요구한 물음에만 정확하게 써라. 요거는 HS 얘기예요. 관세법이 아니라 HS 얘기. 그래서 HS는 물어보는 것만 정확하게 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작년 출제 교수님이 정말 채점 교수님이 극딜을 했는데 이거 왜 안 돼 자꾸. 되는구나. 자, 수험생들의 잘못된 답안 작성 패턴이 통상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좀 이건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는 알고 답안을 작성해라. 예, 제대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라는 지시사항을 간과하고 규정만으로 답안을 기재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사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뭐 주식회사 갑이 얼마에 수입을 해서 수입 신고를 했고 가격은 이렇고 저쪽 뭐 포장비가 어떻게 되고 막 이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취지를 파악해 가지고 계산해서 최종 과세 가격 얼마, 이게 딱 보고 싶은 교수님의 답안지인데 이 관세 평가도
관세법처럼 답안지를 쓰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관련된 규정, 법령을 쫙 걷다 쓰는 거야. 규정을 쓰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얘는 판단의 근거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얘는 가산 요소냐 공제 요소냐만 해가지고 최종 얼마다 이걸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아니라 다 거기다 법령을 다 주제주제 써요. 그럼 절대 좋은 답안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관세평가라는 특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답안 작성에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을 여기다 다 쓰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 답안지를 많이 채운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역실무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해요.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필요하다. 뭐 저도 학교에서 그랬지만 1, 2, 3번 문제가 있어요. 근데 1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두 줄 쓰고 말았는데, 내가 그걸 만회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앞서니까 2번, 3번은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많이 쓴다고 해서 또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네. 자, 작년에 무역실무 뭐 나왔었냐면요, 10점짜리 CISG 35조 계약 적합성 나왔어요. 우리는 무역용에서 물품 적합성 했는데 기억나요? 오늘 시험 봤잖아. 물품 적합성. 예. 자, 물품의 스펙이 계약서에 잘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일단 어떤 물품의 품질이면은 우리가 계약에 합치하는 걸로 봤지? 그 물품의 무슨 용도, 통상적인 용도 기억나요? 예. 그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알려져 있는 뭐가 있어? 그 다음 게 뭐야? 파티큘러. 예, 특정한 용도.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였죠? 샘플이나 모델로 제공하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품질. 그 다음 네 번째가 용기에 담겨 있거나 포장이 되어 있어. 기억나죠? 그거 10점짜리 나왔어. 35조. 그냥 그거 그대로 쓰면 10점이야. 아, 10점은 아니겠구나. 한 8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사중재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거를 되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은 상사중재 규칙을 무역 영어랑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비중을 안 두거든요. 그래서 뒤통수 맞는 문제가 좀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보라고? 꼭 채점평을 보라고. 그래서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피해가면서 답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없는 건가? 됐다. 프로듀스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녁에는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침 시간하고 점심 시간에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좀 힘들다. 누가 좀 진도 관리도 해주고 좀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매년 그래 왔어요. 전년도 합격자 중에 이제 보통 이제 취업한 분들은 좀 바쁘니까 학생인 분들 있죠. 시간이 좀 많은 그런 분들을 한 4-5분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링 시스템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메인 수업을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그 담당 이제 조를 짤 거예요. 그 프로듀스 48이 왜 그러냐면 48명만 딱 모아서 12명씩 한 조를 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명 한 조마다 담당 관세사가 붙어서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진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쪽지 시험 같은 건 봐요. 매주. 예, 그래서 아침에 여기 와서 학원에 와서 별도의 강의실을 저 프로듀스를 위한 반으로 딱 지정을 할 거고, 아침에 와서 출석 체크합니다. 예, 9시까지 출근, 그 다음에 10시 반에 퇴근. 출첵을 다 해요. 그래서 그거 잘 하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네, 상품권도 드리고, 뭐 장학금도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팀별로 좀 경쟁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좀 힘들다. 아니면 강제로라도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요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흐린 건 잘 안 보이겠지만 일단은 1월 달에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면 유예생들은 1, 2월 달에 모의고사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힘들겠죠. 왜냐하면 3년차, 4년차 장수생들도 같이 오니까 이제 처음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이 어떻게 등수에 들어요. 근데 이 프로듀스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트레이닝을 좀 해가지고 초반부터 좀 상위권에 유지하는 걸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프로듀스 48의 학생의 50%가 합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좀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자주 묻는 질문도 제가 좀 몇 개를 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차는 꼭 실강을 들어야 하나요? 꼭은 아니에요. 꼭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통계적으로 그렇고 실강을 듣는 편이 그나마 좀 합격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게 되고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태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스터디 같은 걸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차는 여건이 되면 좀 실강을 한 번은 좀 들어보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스터디를 해서 붙는 사람들, 안 해서 붙는 사람들이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점점 이제 좀 줄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스터디를 저는 얘기를 해요. 할 거면 제대로,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제대로 하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상호 간의 신뢰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터디 같이 사람이 모이면 뭔가 이렇게 얻어가려고만 하고 자기 거 잘 안 내놓는 사람들 많아요. 스터디에서는 사실 그 안에서는 우리는 다 동료고 우리는 다 같이 붙고 다 같이 공유하자라는 그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스터디는 그게 잘 안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뭔가 얻어가려고만 이렇게 눈치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별로 얻을 게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한두 달 해보고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 기본 이론을 무조건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실강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세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일부러 볼펜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어이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어서 얘기 좀 해보고 스터디 한번 할 생각이 있으면 모여보자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거 챙기기 바빠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인원이 5명이에요. 왜냐면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뭔가 담당 과목이 생겨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뭐 준비도 하는데 가끔 보면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뭐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스터디를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예비 인원으로 한 명은 그 과목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명이 제일 좋고 저도 스터디를 했을 때 4명, 5명, 6명 다 해봤는데 6명 정도 되면 이제 좀 복잡해져요. 사람이 많으면 떠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좀 복잡해지고 4명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빠져버리면 스터디가 좀 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명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룰을 만드세요. 지각할 때 벌금 얼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친하다고 내가 인생을 그 사람하고 같이 할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룰을 만들어서 서로 각서를 하고 쓰고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스터디에서 암기 좀 하지 마 제발. 암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못 외워? 스터디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터디에서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똑같이 우리는 다 예를 들어서 FTA 제가령 관세자님 수업을 들어.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명한 관세청장 출신 교수님 아니죠. 관세청장이 쓴 관세법 책이 있대. 2000페이지래. 근데 그 책도 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는 무역실무는 어떤 책이 되게 좋대. 그러면 내가 그걸 다 4과목을 못하니까 한 과목씩 나눠가지고 진도별로 학원 진도별로 그 책을 공금으로 사서 이해됐죠? 그 담당하는 매주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관세법이야. 그럼 내가 그 해당 진도별 진도에 맞게끔 그 관세청장이 쓴 관세법 책을 내가 담당이니까 그걸 공부해서 요약해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거야. 나는 관세법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관세평가 무역실무해서 나에게 줄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 이런 게 스터디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하기 힘든 거. 근데 대부분 모여서 외우고 앉아있어. 야 HS 외워봐. 그런 거 혼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 스터디에서 하지 마시고 그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차상인데 1차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내가 회계학이 좀 점수가 높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부터 하셔도 돼. 내년에
내가 회계하기 좀 간단하다 싶으면 11월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는 그래요. 회계하기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안 되니 또. 암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지게 하셔야 돼요. 무슨 차이인 줄 알겠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지게.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내서 맘먹고 외우는 게 외우는 거라면 한 100번 보면 안 외워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긴 시간 잡고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한번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100번을 보면 외우지지 않겠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같은 얘기였어요. 제가 서브노트를 시험 직전에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터디했던 멤버들이 지금 다 관세법인 대표예요. A1, 그 다음에 뭐 스카이브리지 막 달라가는 법인의 대표인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저희 때는 학원 커리도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터디 내에서 모의고사도 봐야 했고, 왜냐하면 옛날엔 학원이 기본 이론만 1년 돌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문제 내면 내가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스터디 안에서 문제도 만들고 모의고사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서브노트를 50점짜리 문제 형태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책을 여러 권을 저희는 봤어요. 한 5권을 책을 봤어요. 과목별로. 5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목차별로 문제 형태로 다 만들어서, 그게 50점짜리로 해가지고 한 과목당 5, 60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이 겹쳐요. 예, 되게 많은 양이에요. 그렇게 쭉 만들었고, 목차 쭉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키워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서브노트도 이면지 있죠? A4 이면지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뒷면에다가 반 나눠서 목차 쓰고 키워드 몇 개 쓰고, 그럼 50점짜리 한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과목별로 요거 50장씩 묶은 게 바로 제 보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는 이 4개만 들고 다녔어요. 시험 도서관에 갈 때.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마지막 한 2-3달은 이제 공부는 다 했으니까 이제 정말 남은 건 암기잖아요.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서브노트 얘네들만 들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매일 이걸 1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매일 1회독.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내 서브노트 펴놓고 답안지 펴놓고 50점짜리 매일 1회독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이제 읽는 게 아니죠. 외우는 거니까. 외워서 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 줄 보고 한 줄 아이씨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봤어요.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 달은 한 3-4시에 잤어요. 왜냐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왜냐면 나와의 약속이니까, 오늘 1회독 다 하기로 한 거니까, 끝내야 자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이젠 요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문제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써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막판에 되면 제가 저 자신의 놀란 게 뭐냐면,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은 기계적으로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침이 관세법이니까 관세법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쓰는데, 아침에 엄마가 해준 국이 좀 짰나 보네, 요것만 쓰고 물 떠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쓰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람이 그 정도 경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매일 1회독을 3달을 하면 거의 막판에 몇 회독 한 거예요? 거의 90회독 100회독 가까이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안 외워지겠냐고요. 외우기 싫어도. 그러니까 암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 내서 죽어라 외운다가 아니고 100번 보면 외워진다고. 오케이? 네, 제발 좀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시간 내서 작정하고 외우면 다 망해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100회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다 해요.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100회독을 하려면 서브노트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책은 100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뭐 장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여기 보면 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나 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저희가 뭐 온라인의 경우 50%, 오프라인은 90% 저희가 학원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있으면은 좀 하세요. 공부 포기하시지 말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학원 출신이면은 채용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되게 멋있게 나와 있긴 한데, 물어오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스터디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관세법인 대표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이력서를 들고 관세법인에 쫓아다닌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대부분 이제 면접을 보면 뭐 다들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뽑아만 주시면. 근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진심인지 아닌지. 뽑아놓고 났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친구들 어떻냐. 왜냐하면 학원을 다닐 때는 그 사람의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뭐 성실한 친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채용이 되더라고요. 네, 자랑 맞냐고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아니지. 오늘 설명의 프로모션인데 이거는 뭐 이따가 설명이 또 직원분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설명에 참석해서 이제 오늘 접수를 하시는 분에게 학원 강의는 기본이 이제 40만 원, 그 다음에 온라인 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수강료 50% 30% 이제 그 추첨을 좀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120분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 이따가 한 5시 반, 6시쯤 되면 이제 접수를 오늘 무조건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좀 추첨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됐나요? 질문은 개별적으로 있으면 좀 받을게요. 예,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독서실 1개월 이용권 한 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신청하신 거 있잖아요. 학원에 가도 되구나. 학원에 내 강의실에 가면 참여한 이벤트 거기에 보시면은 자기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왜 안 먹어? 배터리가 없나? 됐죠?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만 부를게요. 0193. 옆 강의실에도 좀 봐주세요. 0193. 지금 번호가 확인이 안 됩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드폰이 안 켜지,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지금 켜져요? 예. 합격하시면 폰부터 바꾸는 걸로. 예. 최신 폰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집에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저희 때는 페피가 입는 게 폴로 난방이었거든요. 서울에서는 폴로 난방. 근데 맨날 짝퉁만 입고 다녔어요. 예, 20년 전에 11만원짜리 난방이면 되게 비싸니까 만원짜리 2만원짜리 짝퉁. 근데 짝퉁은 말이 다리가 3개밖에 없어요. 진짜는 말다리가 4개거든요 폴로가. 그래서 저는 합격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한 사치가 폴로 난방 사러 간 거였어요. 진짜 관세사인데 진짜는 입어야지 막 이러면서. 폰부터 바꾸세요. 최신 폰으로. 네. 자, 0193 없습니까? 0193. 자, 0179. 네, 독서실 이용권이고. 자, 30% 할인 3분이죠. 2분인가? 네, 2분이네요. 그럼 오프라인 40에서 또 30% 해주는 거예요? 알죠? 엄마한텐 정상가로 받아내는 거. 엄마 학원에 현금 결제밖에 안 된대 이러면서 해서 아시죠? 다. 0174. 네. 자, 30% 두 번째 분 0098. 자, 이제 50%입니다. 오늘 앞에 계신 분은 집이 어디예요? 네. 대구인가? 그래요? 오늘 대구에서 멀리 왔으니까 안 뽑았어. 스톱을 해주세요. 스톱을.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스톱. 근데 우리 학원이 생긴 지 7년 됐잖아요. 근데 한 번 있었어요. 자기가 스톱하고 자기가 뽑은 경우.
절대 짠 거 아니었는데. 자, 마지막 번호가 0, 50% 할인권입니다. 예, 0160. 아, 1강의 CD 자리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리가 안 좋네. 여기서 안 나오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간단하게 뭐 물어볼 거? 없으시면 예, 제가 밖에 있을 테니까 뭐 궁금한 있으면 물어보시고, 여러분 더우시더라도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접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직원분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앉아 계시 바랍니다. 먼저 나간다고 접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